예,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 섹터와 테마,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새로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오래 보셨고 기술적 패턴 분석도 하셨고 나름의 제가 이번에 기아차 못 잡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마 그렇게 아마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말씀 많이 드릴 거고요. 실제로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때 간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이다. 금리가 살짝 빠졌지만 4% 등락되는 과정이고 FMC 금리가 3월달 안 될 것 같다. 금리 인하가. 그래서 5월이나 6월이나 그때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저는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주식은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다. 큰 흐름 나쁘지 않다. 자, 한국의 성장주가 메인으로 계속 그 10년간 계속 봤는데 어쨌든 지난주 나왔던 정책적인 흐름 때문에 제 생각보다 좀 더 수급적 측면에서 시장의 변형적 측면에서 모멘텀 크게 주고 있다. 여기를 제가 조금 더 부각을 해서 그동안에 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제가 자동차도 보고 있는데 은행까지 같이 보겠다. 자, 코스피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단기적으로 포모가 있지만 결국은 키도 맞춰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나 별력 종목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볼만한 종목들, 살 수 있는 종목들에서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별, 코스닥 그 섹터들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그 비중 포트를 꾸리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달에 기대감, 2월 대장주 얘기를 드렸습니다. 1월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 빠졌다. 왜? 11월달, 12월달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월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1월 말부터 정책적으로 코스피가 치고 나가요. 어쨌든 지금 키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더 강한 건 사실이고 코스피가 더 강한 팩트에 의해서 오늘 제가 은행주랑 자동차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밸류 가치주와 성장주에서 제가 가치주를 조금 더 보는 측면, 여기서 어떻게 키워갈 만한 거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고 작년에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레인보우 그 로봇주가 처음 쳤잖아요. 자, 2월 달부터 에코프로가 쳤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제대로 된 대장 섹터가 나왔던 게 2월이었는데 작년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한을 빼지만 외국인 먼저 시작했지만 개인들이 뒤 붙으면서 불을 붙였어요. 상방으로 슈팅을 날린 거거든요. 그때 신고가 내면서 빅머니 유입되는 거. 이번에 뭐 엔비디아든 기아차든 작년 우리가 많이 하고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대장 빅수급주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적 공부 시리즈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나 생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보통 개인분들이 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뒤에 오를 거 없어? 그 삼성의 어떤 대장주 올라가고 아니면 강남의 어떤 부동산이 딱 치면은 비싸잖아.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저 뒤에 거 찾아요. 저 뒤 어디 저 다른 동네에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올라서 비싸고 더 갔다 하더라도 항상 메인만 잡아요. 1등, 2등도 정도 좋아요. 1등이 갈 수도 있지만 2등이 또 1등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주에 그런 걸 잡지 마시고 계속 메인만 공략한다. 그게 차별화 선택 집중의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해주시더라고. 부탁드릴게요. 야, 저 오늘은 왜 반도체가 먼저 아니고 은행주가 먼저냐? 여기 사실 저의 어떤 마인드를 깨기 위함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면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게 항상 좋아요. 계속 물려서 개인들 관심이 있는 것보다 아주 오랫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실제로 지금 기관가 먼저 치고 개인 외국인이 사면서 이제 밸류비 확 올랐던 이유도 물론 폭은 약간 적지만 그 코스닥에 비해서 그동안 진짜 무주공산이었거든. 안 샀단 말이에요.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3, 4년도 안 샀기 때문에 사니까 팍 올라간 거야. 그것 때문에 신선함, 수급주로 봤을 때는 수급 공백, 뭐 빈집털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은행주가 사실은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11년인가
그때 이제 서프랭크 올라갈 때 은행주 우리 팀장님과 우리 팀에서 막 논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은행주는 PER 보는 거 아니야. PBR로 봐야지. 그 자산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10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고 거의 안 봤어요. 볼 일이 없어. 근데 제가 요 근래 만나시는 분, 은행 다닌 분이 계셔서 이런 분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은행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분인데 예전만큼 아니겠지만 이제 은퇴자가 명태금 받고 나오시겠죠.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 되는데 이분은 은행주 투자를 하시더라고. 지금 자사주지만 나와서도 은행주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올라가니까 뭔가 자기들만의 동네 맛집이 TV에 나온 기분, 들킨 기분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배당률.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치고 자사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월요일날 내일 나올 것도 보면 꾸준한 거버넌스는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금융개혁인데 이 배당률을 꾸준하게 줘요. 꾸준하게 준다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대형주들에 말씀드릴 종목이 배당률이 적게는 6%, 많게는 그 10% 가야 돼요. 물론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률이 1% 정도 줄 수는 있는데 이 배당률이 매년 올라갑니다. 요거는 찾아보세요.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이런 애들이 배당을 KD는 좀 떨어지구나. 이런 것들이 9% 줘요. 9%. 기업은행도 9%, DGB도 9%, 연 7%인가. 그 사실 이게 은행 이자 넣는 것보다 거의 더블, 한 3더블씩 나와요. 몇 억 넣으면 쉽게 하면 몇 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매년이 아니라 분기로도 나와요. 유동성도 자금의 운용도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저도 안 보는 이유가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다 보니까 잠깐 보면 하나금융지주 볼까? 기업은행도 괜찮고. 자, 주가 지금 올랐잖아요. 올라도 한 20% 오른 거야. 한 3, 4일 또 20% 오른 건데 월봉으로 보시면 신고가 근처 와 있죠. 네, 신고가 근처 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돌파가 되면 가능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이 거래 대금도 금요일 날 한 2,500억, 3,000억 정도 나왔어요. 네, 거래 캐파도 되는 거죠. 자, 거기다 말씀드렸던 배당을 한번 봅시다. 22년까지 나와 있긴 한데 뭐 비슷할 거예요. 배당 수익률 보이시죠? 9%, 8% 나와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KB도 잠깐 보여드리면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 보시면 9% 나오죠. 그리고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어요. 매년 처음에 200원, 400원 주다가 600원, 700원, 900원 나와요. 보통 은행주의 개념 어떤 느낌이냐면 야, 저 돈만 많이 벌어서 자기들 임직원만 배불리는 기업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을 때 항상 은행에다가 대송충당금, 지금까지 구주정의 한 해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은행에 부담을 많이 지워요. 어쨌든 걔들이 대출했는 게 많이 뛰고 요번 ELS 같은 홍콩 ELS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중들한테 보이는 이미지긴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임직원은 정말 좋은 회사긴 하죠. 그 실제로 주주한테도 좋은 거예요. 주주한테도. 그동안 주가 등락이 워낙 이게 주가 안 움직였다 보니까 안 봤던 부분인데 지금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자동차 은행 같은 게 지금 부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은 물론 신고가까지는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은 배당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 제일 큰 쪽이니까 그죠. KB금융은 조금 떨어져요. 배당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적지 않고 얘도 신고가죠. 하나금융, KB 같은 거. 신고가 나고 금요일날 거래대금도 한 3천억 붙었죠. 그리고 이러니까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중장투하는 분들 있죠. 사실 은행 은퇴자들, 금융 은퇴자들이 제가 10년 전에 있던 선배들 이런 분들 보시면 나와서 다 치킨을 차렸어요. 아니면 커피숍 차리든지 몇 년 전에 돈가스 차려다 코로나 때 망한 분도 계시는데 요식업으로 되게 많이 진출했단 말이야. 한 50대 전후로 나와서 10년, 20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은행주를 사요. 이거 사실 은행 다니는 분들한테 듣던 얘기인데 저는 들어도 안 샀거든. 무슨 배당이냐 그랬는데 저도 사실 지금 배당이 꾸준하게 늘고 이득이 꾸준하게 늘고 자,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 신고가나 빅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장주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저밸류된 애들이 PBR 때문에 외국인 들어왔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은행주에 대한 사이클은 뭐냐면 어떤 금융적인 사이클상 그 나라에 대해 처음에 투자할 때 은행주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외국인은 보통 그래. 중장투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중장투니까 산다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먼저 사놓고 그다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 다음에부터 불 붙이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에코프로 개인 샀듯이 여기서 은행주에다가 개인들 수급이 빅수급이 또 들어온다.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지금 KB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거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인까지 붙게 되면 충분히 대장주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단기로 봐도 되겠지만 중장기로 보고 이 배당만 봐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 매덕 넣어놓고 몇천만 원 꾸준하게 몇백만 원 받아 쓰시는 거예요, 매달. 이런 측면에서 또 니적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행주는 먼저 제가 거의 10년간 안 봤던 업종인데 저도 제 마인드를 좀 깰 겸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DGB나 기업은행 같은 케이스는 신고가는 아니에요. 아직 밑에 있긴 한데 기업은행 같은 거 DGB 이런 지방은행도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는데 그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 같은 케이스도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9%씩 다 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중장기를 보든 단기로 지금 빅수급이나 신고가 흐름의 기술적 패턴으로 보든 2월달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들이 금융주를 사서 보험이나 정권도 있잖아. 근데 이 거래 캐파가 적어요. 주가 위치도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정권 안 보고 은행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섹터별로 은행주를 먼저 재미없었는데 재미있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기아차, 이거는 사실 신고가 났죠. 이미 신고가 났습니다. 기술적 분석 좀 봐주신 분들은 정말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개별주 때 못 사서 아쉬운 게 있는데 이 타임 못 산 거예요. 이것도 살 타임이 있었는데 못 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신고가가 붙었고 외국인 기관들이 샀고,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의 단기 빅수가에 들어오면 충분히 슈팅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봐요. 그래서 기아차는 여전히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지만 조정을 좀 받거나 위에서 놀거나 안정이 되면 사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수급의 수혜 종목이다. 외국인 기관이 시작했고 개인가에 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가 갈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이나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잖아요. 성장성. 단순히 싼 게 덜 싸졌다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은행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아까 말했던 워낙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명분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사이클 산업이나 어떤 성장 산업은 전기차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가 2차 전지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올해는 안 좋다 말씀드렸고 최소한 1분기 어닝 때까지는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수급 때문에 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아차를 지금 되게 좋게 보는 분이 막 말씀하시는 거는 2009년에 토요타 그 부분된 덴소가, 사실 토요타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시면 토요타가 이 품질의 대명사인 토요타에서 품질 조작을 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GDP를 까먹는다 그러는데 사실 큰일이죠. 2015년에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폭스바겐에서 그린 디젤을 가짜로 수치를 조작했다가 엄청 욕을 먹은 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벌금은 적게 매기는데 딴 나라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자동차에 대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품질 부조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보다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 좋잖아요. 토요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근데 토요타 주가도 보시면 별로 안 빠져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분들 이런 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때리고 일본 욕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든 저렇든 저는 주가만 봅니다. 그 안에 시세만 보기 때문에 아직 토요타 주가가 빠지진 않아서 큰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덴소 사태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난 큰 수혜를 받고 기아차 1배 올랐다고 그랬잖아. 1배 올랐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기차 기아차 올해 성장으로 본다는 2차 전지 아직 끝난 거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전기차 줄이고 있어요. 2차 전지도요. 중국 공급 과잉도 있고. 하지만 저밸류 회수는 성장성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봅니다. 그게 1분기, 2분기일 줄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2차 전지
이 우리 갖고 있는 지금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이거는 같이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게 성장상 보완이 되지 않겠냐. 그걸 오래 보는 어떤 사이클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늦었어요. 그 2015년 삼성동 땅 사고 뭐 전기차 장 개발할 때 늦었다. 우리나라 2차 전지랑 적극적으로 협력 안 한 것도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딴 데 보면은 다 줄인다 그러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GM이 얼마 전에 올랐어요. 미국의 GM이 올랐는데 GM이 지금 그 실제로 전기차를 오히려 더 늘린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줄이지 않고 주가도 지금 올렸어요. 물론 그 사이 하이브리드 있긴 하지만 그런 전기차에 대한 늦지만 의지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고 수소는 좀 늦게 봐요. 수소는 좀 늦게 보고 자율주행도 좀 뒤로 밀렸잖아요. 하지만 유행 같은 모빌리티 있죠. 그 드론 택시 같은 거나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성장상 부각이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기아차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보면서 타임을 보겠다. 현대차는 지금 좀 덜 올랐긴 한데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잠깐 보여드리면 추가 이력이 좀 있습니다. 신고가 낮죠. 이것도 한 10% 15% 올랐는데 자, 신고가 기준이 2021년에 코로나 때 27만원 8만원 간 적 있고 그 다음에 그 차화정 때 2011년 때 그 고가가 26만원 7만원대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한 15% 정도 여력있어요. 그 정도는 추가로 갈 수 있다 저는 봐서 현대차는 그냥 큰 흐름상 이 정도 보는 거고 기아차는 수급면으로 좀 더 탄력 있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은행과 자동차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뭔가 새로운 걸 또 우리 계속 개발해야 되는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자, 반도체는 매주 말씀드리고 올해 초 작년 말 뭐 AI 빅뱅부터 해서 별의별 스토리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계속 그 반복되는 경기와 어닝에 더 관심이 있다. AI 빅뱅이나 AI 확장은 누가 봐도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주도 섹터입니다. 그 누구로 부정을 못할 거예요. 얘들이 꺾이면 미국 증시가 꺾여요. 그러면 전세가 같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인 주도주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중장기로 들고 있는 분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번 1월 달에 CS 끝났죠. 끝나고 나서 보고서도 많이 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 강강약약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애들의 정말 스타워즈거든요. 이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CS 보면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B2B는 잘 안 가긴 했지만 분명히 AI에 대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타에서 얘기했던 HBM에 35만 대를 투자한다. 테슬라가 도조 컴퓨터에 5억 달러 물론 그 메타보다 적지만 또 투자하겠죠. 컨텐츠 엄청나게 개발하고 삼성전자도 그 뒤에 필요한 D램도 필요하겠지만 HBM 같은 것들을 지금 하인드에 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개척하겠다. 자, 팀쿡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AI가 조용하긴 해요. 근데 제가 AI 말씀드릴 때 이 AI의 근본은 뭐죠? 이 막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딥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빅데이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빅데이터. 그걸 불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물론 다크호스긴 하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중국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AI 빅데이터 수십 년간의 그 미국의 어떤 그 빅테크들이 그런 AI를 얼마나 많이 쌓았겠어요. 아마존, 애플, MS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죠.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걔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지금. 1990년도에 인터넷 시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그걸로 다 쓸어버린 거야. 사실 걔들이 하고 그 사이 얼마나 좋았던 이 OS들이 많았습니까?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리눅스라고 있어요. 리눅스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 리눅스가 되게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윈도우가 다 깔아버렸잖아. 그 뒤에 썼던 온갖 그 넷스케이프 이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 자, 그 사이 일단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뭐 TSMC 쇼티지 막 나도 HBM3 같은 하이닉스가 독점한다 하지만 쇼티지 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 지금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4만원 13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게 순서가 돌아올 거란 거야. 그러니까 중기주잖아요. 중기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뒤에 뭐가 올 거냐, 온디바이스다, 뭐 컨텐츠 뭐가 된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제가 개별주도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찾고 있었는 부분인데, 하니스든 우리가 갖고 있는 HPSP든 주성엔진든 나름대로 우리가 선별을 잘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 면을 좀 가지고 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조금 오래 중기적으로 봐도 된다. 사실 HPSP나 주성엔진은 또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HPSP가 시총 코스닥에 7인가 그럴 거야. 주성엔진가 20몇 위쯤 되니까 큰 거잖아요. 작은 거 아니에요. 곁다리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 안정적인 걸 나름대로 하이닉스와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중기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서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이번에 빠질 때 잘 버티잖아요. 예, 그런 면을 좀 보시고 정말 다시 이거다 할 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를 급하게 마음 드시면 안 돼요. 예, 반도체는 정말 큰 먹거리긴 한데 그만큼 좀 담대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예, 저끼리 막 싸우더라도 우리 한국 반도체는 걸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잘 잡으시고, 단기로 왔다 갔다 많이 빠지고 소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뭐 네오셈이든 갖고 있던 거 많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더 강한 거 대장주로 옮기는 거 과정을 하시면 이 반도체는 분명히 올해 우리한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 예,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지금 온 디바이스, 이것도 사실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 커져서 그러는데, 작년에 HBM 한번 쳤잖아요. HBM 해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로는 엄청 올라갔다 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온 디바이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보고 있긴 한데 또 안 적어놨나. 온 디바이스가 왜 자기 휴대폰, 휴대기기에다가 AI를 접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써서 AI를 구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온 디바이스가 처음 나온 게 삼성이에요. 적어놨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AI폰이 잘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AI폰이 잘 돼야 되는데, AI폰에 있는 그 AI가 자체적으로 가우스라 했잖아요. 가우스가 아니라 삼성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구글과 같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사실 애플과 대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끼리 싸우는 건데, 애플은 애플 OS, 그다음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인데,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갤럭시와 중국 애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오포, 비보 지금 다 아웃됐잖아요. 미국 거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구글이나 안드로이드가 잃은 거야. 그 삼성전자라도 잘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구글과 뒤에 약간 퀄컴까지 있고, 온 디바이스가 이번에 잘 된다, AI가 잘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충분히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 그 빅머니,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확장된다 하더라도 온 디바이스, 그다음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쪽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 국내에서 먹을 개별주든 왔다 갔다 슈팅될 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로봇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우리가 길게 보고 오래 중기 투자하는 투자와 우리나라만의 수급 모멘텀 보는 매매하는 걸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아요. 뭐 중기라 단기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절대 애플이 AI가 살짝 뒤쳐져 있지만 적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면에서 애플 OS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저끼리 조용히 했을 뿐이죠. 절대 무시할 건 아니고, 애플도 분명히 AI에서 또 한번, 이게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정이잖아요. 90년대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 스티븐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정말 앙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는 다 바뀌어 있지만 지금 분명히 애플과 MS의 싸움도 정말 볼만하다. 하지만 지금 AI가 살짝 뒤에 쳐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VR 기기, 눈에 쓰는 프로비전, 비전 프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테마 좀 먹을 게 충분히 있으니까, 하여튼 반도체와 AI, 로봇까지는 확장해서 컨텐츠 계속 같이 봐야 된다. 올해 내내. 그러니까 투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미국은 이렇게 중장투 그럼 들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1630은 삼성 카바는 지수인데 코스피가 더 좋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잡았지만 덕남매매 하겠다. 자, 하이닉스는 중기 포트 나머지 계속 돌고 있던 우리 단기로 네오셈 보다 지금 제주 반도체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포트를 조금 듣고 싶어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부 다 우리 AI 관련 성장주잖아요. 변동성은 좀 있지만 1월달 빠졌지만 잘 받치다가 막판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빅머리 남아있는 상태고, 요거는 원래 종목별로는 매일 말씀드리는데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살짝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AI 확장 국면에서 이 모바일로 갈 수 있는, 모빌리티 갈 수 있는 온 디바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기대보다 상당히 잘 났어요. 기대보다 잘 났어요. 뭐 처음이라서 얼마나 잘 나오겠나 싶었는데 갤럭시 24가 꽤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뭐죠? 뒤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 뉴플렉스 같은 케이스에는 그 애플에 지금 나왔던 비전 프로 좋잖아요. 좋고 그래서 지금 AI 온 디바이스는 꾸준히 보고 지금 우리는 제주 반도체 좀 가지고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온 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말하는 전문가 말하는 전가성이래요. 전기 대비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을 덜 써야지만 발열이 덜 나잖아요. 보면 항상 이제 스펙 같은 거 보시면 이번에 보면 발열이 적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임도 많이 하고 돌리다 보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적게 쓰면서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 전가성. 그런 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주 반도체는 여전히 메인인 종목이고요.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자, 그리고 일단 갤럭시가 이번에 최초 AI 폰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잘 나오면 이쪽 온 디바이스 테마에서도 우리는 괜찮다. 앞으로 하여튼 이 온 디바이스나 이 AI가 실제로 지금 크게 뭐 수십만 뭐 수조 수십조 투자하는 그쪽 말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제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는 올해 무조건 같이 보겠다. 되게 중요한 테마다. AI의 그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언어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해서 한컴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운영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스터 소프트는 좀 변동이 크죠. 얘들은 알집인데 어쨌든 신고가 냈다가 빠지긴 했지만 버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왔다 갔다 심해지면 또 안정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컴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 위주로 수급도 괜찮고 이쪽 전망도 괜찮으니까 한번 더 키워보겠다. 자, 뉴플렉스가 좀 출렁거리긴 했어요. 뉴플렉스가 이번 주에 혹시 그 금요일 밤인가 나 혼자 산다 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가끔 보면 되게 재밌던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나운서 계세요. 이름 뭐더라? 그 기안 84랑 친구인 분 나오시는데 김대 뭐 그분이 혼자서 이 그 눈에 끼는 고글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메타퀘스트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메타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VR 기계예요. 그 가지고 막 360도 보면서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고 되게 재밌게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2015년부터 제 VR을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좀 빨리 투자했어요 그때는. 그 지금마다 소프트웨어는 이쪽 많이 없었고 특히 어지럼증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적응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7, 8년 지났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지금 애플 프로 비전 프로 저 이름 자꾸 헷갈리는데 애플 비전 프로를 제가 많이 찾아보고 아직 주위에 쓰는 사람 없는데 분명 혁신은 맞습니다. 얘들이 바라는 스페이스 컴퓨팅 공간에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그게 100% 구현 안 되지만 정말 지금 그 임팩트하는 부분 보면 되게 놀라워요. 되게 놀랍고 하지만 한계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구이라 그래서 텍스트로 치던 그 키보드에서 마우스가 나오면서 이 구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마우스로 하던 거가 키보드에서 이제는 스페이스 컴퓨팅 그쪽으로 하기 위한 애플의 비전이나 의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물론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혁신은 충분히 있고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무겁고 머리에 쓰는 게 안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도 우리가 2차전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VR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면에 충분히 또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얘들이 사실 AR기기, MR기기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에 쓰는 거는 기존의 VR 게임, VR 기기에 대해서 확장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뉴플렉스가 실제로 지금 메타 퀘스트에 부품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에도 카메라용으로 지금 FPCB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특이한 게 외국인이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 안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보통 수급주 말씀드릴 때 창구를 안 본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샀던 기관이 샀던 개인이 샀던 안 보는 이유가 이 빅수급주들은 어느 창구나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 빨았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보는 거는 그 빅머니의 추세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별로 빠진 게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걸 살짝 볼 거는 뭐냐면 외국인 창구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종목 특징 따라 다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제가 쭉 봤거든요. 옛날에도 테마 돌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외국인 지분이 뭐 적을 때는 0%에서 올라봐야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10%가 뭐 또 적은 것도 아니죠. 등락이 있다가 한번 칠 때 보면 칠 때 있죠. 2021년에 하반기 때 이때는 뭐냐면은 그때 그 메타버스 막 유행했을 때 있어요. 그 게임 막 돈 버는 게임 유행할 때 그때 올라갔을 때도 외국인이 지분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 2022년에도 올라갈 때 외국인 지분 같이 왔었고 요런도 보시면 아직 작아 외국인 지분이 근데 금년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나 외국인 수급이나 창구를 이용해서 얘들 수급이 좀 움직이지 않는가 뭐 그런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맹신하진 않아요. 창구를 항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애플이든 메타든 VR이든 AI이든 이쪽 관련 컨텐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보는 거고 변동이 심하긴 하죠. 변동이 심하긴 하고 또 9,000원대 중반에 살짝 깨놓고 급을 줬는데 금요일날 장 끝나고 또 땡겨놨더라고요. 한 10,000원까지. 그러니까 변동이 있더라도 큰 흐름 보면서 좀 가져가시자. 이렇게 뉴플렉스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변동성 때문에 걱정한 분이 계셔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TV는 뭐 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개별적 포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오도 그래요. 자, 바이오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이 가장 큰 거죠. 셀티로는 제가 뭐 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제 바이오 시뮬레이터 내기도 있지만 이 서정진 회장의 승부수를 믿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등락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셀티론 제약이 뭐 탄력은 더 좋고 셀티론은 기본이긴 하지만 조만간 셀티론 제약도 셀티론 합병될 겁니다. 이 등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왔다 갔다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오를 기대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중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 삼성바이오는 갑자기 올랐어요. 80만 원 바로 돌파해 버렸잖아요. 제가 보던 대형주인데 사실 얘가 저 밸류는 아니야. 밸류 얼마나 높은데 아직도 프로가 100까지 나오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번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를 사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살짝 수혜를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벌써 86만 원입니다. 90만 원 다 왔어요. 그 단기로 90만 원 하면 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때는 또 80만 원 후반쯤 되면 단기는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셀티론 사이클 믿고 있고요.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은 그 뭐 대표님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어쨌든 삼성과 비슷하게 하이닉스 반도체와 바이오 양방을 보고 있어요. 가장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보듯이. 그래서 올해 어쨌든 얘들이 2020년에 상장할 때 우리 많이 봤던 종목인데 많이 떨어졌고 3년 잘 조정받았어요. 올해는 일단 흑자전을 하겠다. 흑자전은 전반주로 하겠다고 의지 보이기 때문에 계속 좀 좋게 보는 세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 발굴해야 되는데 HLB가 등락이 있지만 이제 8만 원에서 6만 원에 8만 원 간다 말씀드렸고 알테오제는 MSCI 5월 편입도 기대할 수 있다. 로키온 바이오도 괜찮다. 한우바이오가 임상이 좀 약하긴 한데 우리가 사고 좀 떨어졌어요. 사실 지금 순서로 매기면 좀 뒤에 있긴 합니다. 좀 약하긴 한데 이번 등락이나 수급 변동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 보면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는 좋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좋게 말씀드리면 많이 보고 하는 거 아시는데 그냥 보수적이 아직도. 하지만 코스피 대형주들 지금 8월달 작년 8월달부터 외국인 팔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라서 괜찮았는데 오늘 많이 쳤던 에코프로나 이쪽은 좀 팔고 개인이 많이 슈팅을 했지만 LG 엔솔,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포스코들 얘들은 사실 오르다가 좀 밀렸잖아요. 하지만 1월달에 테슬라 때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여전히 저 PBR 된 대형주들이 많다. 그래서 1월 하락분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나 우리나라 GM 여기 전화인데 GM이라든지 토요타 같은 데는 올해가 전기차 안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뚝심 있게 전기차를 꾸준히 생산하고 좀 먼 미래를 보고 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럼을 성장이 부각될 때 은인과 함께 1분기는 아닐 거예요. 한 2분기 정도 기대하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보테마는 AI의 확장이에요. 사실은요. AI 확장이고 빅테크들이 정말 AI를 붙었잖아요. 스타워즈까지 표현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구구조든 경제구조든 빠집니다. 미국도 연착륙할 거고 중국도 인구 검사할 거고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일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기업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야 돼요. 로봇은. 자, 거기에다가 어떤 팬덤이나 흐름 볼 수 있는
테슬라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2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테슬라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올해는 AI랑 도조 컴퓨터 같은 거 옵티머스 로봇을 꾸준하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올해 계속 봐야 돼요. 어닝은 좀 약해서 어닝 조심한다 말씀드렸지만, 자, 두산 로봇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이고요. 요 MSCI 편입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5월 또 기다기 때문에 이후부터 봐야 돼요. 램보우나 유진이 살짝 등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에브리봇 정도로 관중으로 본다. 요게 2월 달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로봇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놨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되게 대표 성장 섹터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섹터 테마를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좀 지겨우셨나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금주의 종목 매매는 뭐 제가 매일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테마 시황, 그다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터 소프트는 등락이 되게 심했죠. 등락이 심해서 변동이 너무 큰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때 팔았어요. 절반 49,000원. 요때 샀는 거 요때 팔고 요때 다 팔았어요. 수익 보고 팔았죠. 그리고 안 샀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밑에 등락을 좀 보고 있는 상태다. 자, 같이 볼 수 있는 한글 컴퓨터. 한글 컴퓨터를 제가 더 좋게 봤잖아요. 돈 들어온 게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긴 했지만 요때 다 팔았어요. 다시 살짝 샀는데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7,500원, 그다음 24,000원, 5,000원 요 사이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좀 반으로 주고 있는 정면이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면 수익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를 봐서 3만원 원체에서 또 올라가서 볼지 좀 보겠다. 뭐 수익 법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뉴프렉스를 나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나무가 먼저 들어갔었죠. 얘도 또 등락이 심해서 빅수익 유급 이후에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 주는 코스피나 밸류업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든 모두 돈이 빠져버렸어. 빠져서 살짝 깨져서 요때 샀는 거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급등했을 때도 다 팔았어요. 22,000원 전에 다 팔았는데 다 몇 프로라도 변동 감안했을 때 잘 팔았습니다. 빠져서 밑에서 다시 보고 있다. 그 뉴프렉스를 샀죠. 그래서 뉴프렉스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신고가 났기 때문에, 신고가 났는데 급등 후에 횡보를 해야 되는데 얘도 이틀 동안 밸류업에 수급 많이 뺏겼다. 떨어졌지만 이제 단위가 끝났고 금요일부터 제대로 될 거고 다음 주도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9,000원대 중반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 받쳐지고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아프리카 TV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이거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트위치에서 나왔던 그 스트리머 큰 분들이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매출은 성장할 거고 숲 이름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숲인데 네이버에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얼마가 지금 돌아와서 엄청나게 지금 그 치지직이죠. 치지직과 아프리카라고 지금 양분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프리카도 한번 뉴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많이 빠졌을 때 좀 뺐던 이유는, 비중을 줄였던 이유는 딴 것들이 많이 빠지고 탄력이 높을 것 같아서 현금 대용으로, 어차피 우리는 수익 나 있으니까 좀 뺏어 있고 나머지 들고 있는 상태고, 요번 올라오면 11만원 근처에서 또 한번 한번 보겠다. 네, 됐습니다. 일단 섹터 테마 요번에 새롭게 제가 은행주와 기아차, 자동차까지 말씀드리면서 뭔가 새로운 마인드, 기존 우리가 눌려 있었고 그런 어떤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면이 있고요. 그렇다 해서 기존의 성장 섹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종목을 찾아가고 충분히 2월달에 우리나라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장주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투자 관련은 뭐 요번에는 워낙 이제 우리가 시장이 바뀌고 적응된 과정이었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안 적어놨네요. 기관 뽐매들 얘기했는데 외국인 수급을 엄청나게 추종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크에서 지수를 이겨야 되는데 지수를 또 못 이기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많이 추종하고 있고, 하지만 기관들은 돈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슈팅되는 건 또 개인들의 몫입니다. 개인들이 성장주에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가치주 밸류업 되는 것 중에서 또 몇 개 더 찍어서 싸서 올릴지, 뭐 그런 면을 제가 고민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성장주 죽지는 않습니다. 성장주는 일본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성장주가 또 올랐다. 자, 금주도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재밌게 투자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푹 쉬시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